야이 전세 사기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법소장의 부동산, 오늘 할 이야기는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세상에 견물생심이라고 큰 돈이 오고 가는 이제 부동산 거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꾼들도 좀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들이 많이 진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제가 중개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꼬마 빌딩들, 그런 이제 상가류들,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파트보다는. 그때 제 주변에 부동산들이 좀 많이 들어섰는데 그때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직접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계약서를 다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한 거죠. 정확하게 하는데 보통 실장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물을 많이 흐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채널에서 조금 하나하나 천천히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게 왜냐면 저희 업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의 20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꼭 짚어야 되죠. 전세 사기는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전세 사기에 대한 맹점들은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아파트, 그리고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아파트값 자체가 잘 오르죠. 워낙 물가 상승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집으로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서 집가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생각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 게 집이다 보니까 복합적인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선호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 주택, 조금 작은 의미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좀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로 사는 것보다는 전세를 좀 살면서 다음번에 내가 진짜 좋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한번 쉬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팔아야 이 돈을 받을 텐데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한 2억에 팔아야 되는데 2억에 팔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수수료 많이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법정 수수료 이상 되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부동산 업자가 나오면 네, 더블로 줄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사기꾼들은 냄새를 잘 맡죠.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건축업자한테. 이 사장님 이거 2억만 손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드린다는 얘기가 2억 받아주면은 그 이상의 돈은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거냐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2억만 받으면 되는데 2억을 어떻게 받아주든 내가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억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전세입자를 먼저 구해요. 전세입자가 보통 2억이라면 전세금은 한 70% 1억 4천이나 뭐 많이 받아도 1억 5천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감정평가사를 짜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가액 자체를, 신축 건물이니까 주변에 시세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 자체를 엄청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2억짜리가 아니라 3억 아니면 2억, 2억 몇천 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근데 감정평가가 2억이라고 나와도 보통 허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40%까지를 잡아줘요. 뭐 예전에는 150%까지 잡아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2억이라도 해도 2억 이상의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0%만 하면 되지 왜 140%를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느냐 라고 하는데,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요,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2억이다 하면은 보통 1억 4천이나 1억 3천이 나와요. 그러면 전세 보증을 다 못 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허그에서는 140%를 다시 잡아서 원래 시세인 2억에 맞춰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감정평가사가 장난을 쳤죠. 짜가지고 만약에 감정평가액 자체가 2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2억 5천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게 되면서 건축업자는 2억을 받아가요. 2억을 받아가고 부동산 컨설팅사는 전세를
통해서 2억 5천을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익입니까? 보증금인데. 그렇지만 건축업자한테만 2억을 주면은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뭘 넣냐면 명의 도용을 합니다. 명의를 하나 사와요. 보통은 노숙자 명의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 A는 갑자기 건물주가 돼요. 건물주가 됐는데 자기는 뭘 가져가죠? 돈을 뭐 대충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갑니다. 노숙자한테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자기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생기니까 소주 한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5천만 원을 건물주가 갚아줘야 될 돈이 생기는 거죠. 2억 5천. 자기는 2억 5천을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건물주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건물주가 이제 만약에 잠수를 타고 아니면 요번 앞전 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그 돈을 건물주한테서 2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안 당할 수 없느냐, 임차인들이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느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아볼 방법도 없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월 1일 날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약하다,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왔고요. 보도자료에 있는 글씨들을 보면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하거나 피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단절하기 위한 이제 단속을 하거나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를 할 수 있는 특약을 명시하겠다. 이거예요. 계약서를 이제 쓰는데 계약서 특약에다가 자, 오늘 내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거예요. 오늘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좀 갖추려고 하는데 이 확정일자가 언제 나오냐면 내일 새벽 0시에 이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효력이 이길 0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효력 발생 전에 그러면은 몇 시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다른 대출을 받아버린다거나 매매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특약으로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즉시로 효력이 발생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요게 계약서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도 임대인이 매매를 하면 형사처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지금 안 적었다고 해가지고 뭐 처벌을 받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겠다. 내년 1월 달에 앱을 만들겠다. 물론 가칭이기 때문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겠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시세예요. 시세.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에도 실거래가를 등록하지 않았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보통은 많이들 사용했던 게 옛날에도 KB주택 시세를 보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잘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의 시세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대출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보고 우리가 가늠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실거래가를 강제를 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파트 값에 대해서 사기를 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세를 잘 아니까 내가 금매를 내더라도 주변에 내놓는 시세를 거의 다 알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내면 금매가 되는구나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한테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부분이 2021년 작년에 임대차 거래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서 2023년 5월달 말부터는 모든 임대차 거래도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이 앱에 요 내용도 구축이 같이 되어서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만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전세 시세가 2억 5천이 아니라 1억 5천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다면 아까 같은 그런 깡통 전세 그런 사기 수법에는 덜 당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요 안심 전세 앱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준다고 해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도
정도 해서 아마 고객 만족, 좋아요, 별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친절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겠죠. 물론 친절이 중요한 건 아니라 정확하게 해주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부동산마다 특성이 있는데 중개보조인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중개보조인들 중에서 조금 질이 나쁜 중개보조인을 쓰는 그런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평점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공인중개사가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라는 건 뭐냐면, 계약서만 들고 가면 이 선순위에 대한 권리 확인들을 다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야 등기부등본에 바로 나오는 거지만, 그 외에 앞 선순위에 대한, 이거는 거의 다가구 주택이 제일 많이 효력을 좀 발휘할 것 같은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이 앞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세입자들에 대한 금액 정보들, 보증금에 대한 총액들, 이런 것들을 임차인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어서 이거 좀 불안한 건물이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그리고 허그 전세 보증보험 공시가격 하향 조정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을 하겠다는 거는 얼마를 주겠다는 것들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상향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허그 전세 보증보험 공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150%였어요. 이제 150%를 140%로 줄여 내겠다. 조금 현실적으로 맞추겠다. 왜냐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시세의 71%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140%로 올려가지고 실제 시세에 근접하게 맞춰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피해 방지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시장 감시 기능, 포상금, 이거는 너네들끼리 한번 쌓아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자체가 좀 이러한 방향들을, 포상금 정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시민들끼리 감시하고 시민들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신축 빌라에 대한 공정가격 산정 체계,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건축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 정도 연면적이면 얼마다라고 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민주주의적인 건가 자유민주적인 건가 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만, 어쨌든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같고, 고전세가율 지역관리, 요거 역전세 좀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팍팍 꺾여서 전세가가 내려가거나 매매가가 내려가는 지역들을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서, 뭐 알람을 주겠죠.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 그 앱에다가 이 지역은 전세가가 높은 것 같다라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피해 예방 방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자기 전 생애를 토탈해서 다 모은 돈들을 넣은 게 사실 전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번 당해버리고 나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는 거를 떠나서 대출받은 돈까지 내가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 부분이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1억 6천 한도 내에 1%대 저리 자금을 대출해 주겠다. 최대 10년 동안 이걸 갚아내면 된다. 그 갚아내는 것들에 대한 보증은 다 해주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열심히 갚아서 1억 6천 정도는 좀 도와줄게 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출금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뺏기잖아요. 왜냐하면 경매 같은 거에 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받고는 나머지는 다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시세의 30%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 얼마 동안 제공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제공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은 원스톱 서비스로 좀 제공할 수 있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나쁘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라면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증 취소와 여러 가지 빨간 줄 끄이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 이렇게 쉽사리 죄를 짓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보다도 요 공인중개사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격증 대여. 자, 자격증 대여를 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수많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죠. 그 중에 일부만 중개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장 면허처럼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유혹이 쉽게 들어옵니다. 보통 아주머니들한테 반짝값 하게 이거 좀 빌려주면 뭐 대충 한 5, 60만 원 줄게, 아니면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사실 추가적인 부수입이 생긴다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자격증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쏠쏠찮게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쉽게는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지금 놀고 있어. 근데 얘가 중개 보조사를 해봤더니 일을 잘 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빌려줘봐. 그러면 좋게 그냥 할게 라고 해가지고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되게 주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데, 이 조카 뒤에 나쁜 놈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조카를 꼬드겨가지고 이거를 받아오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사고를 다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그냥 돈만 받고 사라지는 거고, 실제 명의자가 전부 다 이 독박을 쓰는 겁니다.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꼼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봤으니까 여기서 앉아서 바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안 됩니다. 부동산에서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하지만 솔찬히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표준 계약서에 보면은 부동산 여기 중개업자 사인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동산 명칭하고 주소하고 등록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이 등록번호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거기가 맞는지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요, 부동산 안에 뭐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일 잘 보이는데 게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자격증이 딱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맞느냐를 보셔야 돼요. 보통 저쪽 구석 안에 사장님 계세요. 제가 사장님하고 다 아니까 제가 계약서 쓸게요 라고 또 보통 보조원들이 얘기합니다. 실장이라고 말하는 이 중개 보조원들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 그 자체 행위가 다 불법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중개 보조원들이 실무를 다 띄고요, 저 뒤에 앉아 계신다는 공인중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중개사는 이 사람이 사기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단순하게 이거 실무를 다한 중개 보조원이 보통 30% 정도 수수료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이 사람은 뒤에서 뒷돈을 더 받는데 공인중개사한테는 중개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30%만 주고 자기가 다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분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직접 물건을 설명하셔야 되고 직접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봐요. 제가 공인중개사 보니까 어딜 가서 중개 물건을 보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다 분별을 할 수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집을 이제 독립하거나 처음 전세를 들어갈 때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가셔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계약서에 날인된 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중개업소 내에 비치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있는 사진과 내가 지금 계약 진행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얼굴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 이상은 무조건 잡아낸다고 봐요. 근데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에 현혹돼 가지고 얼렁뚱땅 막 시간 없는 척 막 하면서 막 하기 때문에 거기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세 사기꾼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존댓말도 아깝습니다. 야, 이 전세 사기꾼들아,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많이 무거운데 참, 왜냐면 평생을 모아온 돈이거든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게. 그리고 평생 모으지 못한 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은행 대출 때문에 그 돈을 다 갚아내야 돼요, 전세 사기에 잘못 걸리면. 그래서 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전세보증보험 꼭 들어놓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력 꼭 갖추시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계약서를 쓰실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제 영상 계속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